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재작년 딱 이맘때쯤 저희 시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자식들 앞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 후 제가 겪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해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족들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그 일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시가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곳에 털어놓게 된 이유는 저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나 아까운 사연이어서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때부터 안 사이였는데 남편과 정식으로 교제한 건 직장에 취직한 후부터였어요. 봉사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고백을 해왔죠. 저를 대학교 때부터 짝사랑을 했었다고요. 그때 그 고백에 사실 무척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런 내색을 안 했을 뿐더러 저를 8년간이나 짝사랑 후에 고백한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무척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술, 담배를 일절하지 않았고 학교 수업에도 결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는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여자들끼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진우 선배, 보면 볼수록 괜찮지 않아? 솔직히 술도 잘 안 마시고 재미는 없는데 저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감으로 좋은 거래. 대부분의 여자 동기나 선배들은 진우 선배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늘 옷차림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허세나 과소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대학 때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직접 해결하는 독립적인 남자였어요.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만 했지 남편감으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서로 연락이 끊어졌다가 직장에 다니면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선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고백받은 시점이 대학교 1학년 때로부터 무려 8년이 지난 때였는데 그 마음을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 고백 안 하고 이제 고백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 내가 누굴 만난다면 결혼까지 결심했다는 거고 그 사람에게 고백할 땐 헤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되어서야. 널 좋아한 건 오래되었지만 내가 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얼마 안 되었잖아. 이제 취직도 했고 자리도 잡았으니까 평생 널 책임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야 고백한 거야. 이건 고백이 아니라 거의 프로포즈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무거운 고백 덕분에 이 남자와 결혼까지 쉽게 결정한 거였겠죠. 연애를 6년이나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사귀고 난 후에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허튼 소리도 안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게다가 경제의 관념은 또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10원짜리 한 장 하찮게 여기는 법이 없었어요. 반면에 저는 성격이 모질지 못해서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데다 주변에서는 착한데 좀 바보인 애라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완전 반대해 보이는 남편이 저를 좋아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너무 믿었나 봐요. 남편 못지않게 시댁도 바른 집안일 거라고 생각한 것 말이에요. 보통 누군가를 오래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집안이 어느 수준일 거다, 혹은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실 거다 하는 감이 오잖아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가기 전에 남편네 부모님은 아주 인자하고 금술 좋으시거나 집은 평범하거나 아니면 소박한 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저는 결혼 인사하러 가는 날부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이어서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부자인 집이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예비시댁은 눈이 희둥그레질 만큼
대저택이었어요. 부자 동네 마당이 딸린 대형 주택을 가지고 있는 남편네 집안의 재력에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였죠.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커? 오빠네 집 부자였어? 부자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아니, 이게 상관없다는 게 말이 돼? 가만히 있어봐. 아니, 그럼 나 혼수 2천 생각하고 있었는데 1억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혼수는 능력껏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준비하면 돼. 1억이다니. 말도 안 돼. 부담 갖지 마. 아버지는 아버지고 우린 우리야.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른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덜덜 떨며 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오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대문 앞에 섰죠. 남편이 벨을 누르고 대문이 열렸고 마당에 이어진 돌계단을 지나자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이 나오더군요. 한 분은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었고 또 한 분은 젊은 아주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님도 계셨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자 젊은 아주머니가 당황해하며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나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 또한 당황해서 그 말에 어쩔 줄 몰라 남편만 바라보았죠. 인사드려. 우리 아버지야. 게다가 예비 시할아버지가 아니라 예비 시아버지라니 연속해서 2번 놀랐습니다. 저는 2번이나 실수를 한 거였고요. 남편은 그동안 제게 집안 이야기를 스스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건 남편이 집안의 막내라는 거였죠. 형제가 넷이라고 들었던 것 말고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2분 다 살아계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고 얼마 안 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첫 인사를 드리는 날에야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이 집 식구 될 사람에게 집안 이야기도 안 해줬다고 남편을 타박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묵묵히 듣고 가만히 있었죠. 남편이 시시콜콜 이야기해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 제 성격이 그런 걸 꼬치꼬치 묻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온전히 서로의 인간 됨됨이만 보고 만나서였는지 서로 집안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해한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남편도 저희 집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첫 인사의 실수가 무색하게 시아버지는 저를 귀엽게 봐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나이가 80이 가까워 오는 노인이었지만 카리스마가 분명히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있어 보이셨어요. 제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혼수 걱정하지 말고 몸만 오면 된다고 너그럽게 얘기해 주셨어요. 마치 제가 혼수 걱정하는 걸 꿰뚫어 보시기라도 하신 것처럼요. 아버님을 뵙고 나오자 처음으로 남편에게 궁금증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빠, 나한테 또 속인 거 없어? 속이다니 뭘? 어머니 안 계신 건 왜 말 안 한 거야? 전에 말했는데? 언제? 너희 집에 인사 갔을 때.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었을 때 스치듯이 이야기했던 것도 같더라고요. 다만 제 기억 속에 이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것뿐이었죠. 이래서 제가 바보 소리를 듣나 봐요. 그런데 아버님 연세가 몇이셔? 우리 아버지 올해 79세셔. 내년에 80이시고. 그러면서 남편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것저것 해주더라고요. 또 까먹지 말라면서요. 남편은 형제가 넷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둘이라고 했어요. 첫째 형과 둘째 형은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의 소생이고 셋째 형과 자씨는 두 번째 부인의 자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릴 땐 진짜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그때가 그립다.
지금은 안 친해?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곧 알게 될 거야. 남편은 씁쓸한 미소를 거두고는 제게 한 번씩 웃어 보였어요. 그때 남편이 왜 그랬는지 결혼 후에 알게 되었죠. 상견례 날 본 남편의 형제들은 모두 멀쩡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첫째, 둘째 아주버님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돈을 잘 버는 건지 고급 차를 끌고 상견례장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형은 전문 주식 투자자라고 했는데 남편처럼 소박해 보였어요. 국산 소형차를 타고 왔죠. 겉보기에는 형제 모두 묻어내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르다더니 첫째와 둘째 아주버님끼리만 말을 섞고 셋째 아주버님은 남편에게만 말을 걸더라고요. 아마도 낳아준 어머니가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말한 것처럼 내 형제들이 아주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시댁에 합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버님 댁에서 남편과 제 직장이 가깝기도 했고 아버님이 나이도 있고 혈압도 높으셔서 옆에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였죠. 저는 아버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가에 들어가서 산다고 시집살이를 할 일이 없었거든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오히려 더 편하게 직장에 다닐 수 있었죠. 게다가 돈도 잘 저축할 수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가에서 살다 보니 볼 꼴 못 볼 꼴 다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아주버님들이 제 앞에서 체면을 차린 거였는지 다들 조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저와도 자주 보게 되고 편해지면서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시가에 들어와 살다 보니 대충 이 집안 돌아가는 상황이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명절이나 행사 때는 가족들이 꼬박꼬박 모이지만 그런 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아버님을 뵈러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더 잘 챙겨드리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명절도 행사한 날도 아닌데 첫째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가에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결혼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 형님이 오늘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아버님 안 붙여왔지. 그나저나 우리 아버님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가서 차 좀 내와줄래? 그리고는 아버님이 계신 안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차를 준비하러 가면서 아버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는데 아버님은 심기가 불편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안방에서 아버님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죠. 방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말소리가 또렷하게 다 들릴 정도였어요. 뭐 임마? 내가 이 나이에 신규 사업해도 네 놈보다는 잘하겠다. 그 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문을 닫아? 자세히 들어보니 아버님께 돈을 해달라고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1년간 시집에서 살면서 알게 된 건 아주버님들이 처음 봤던 이미지와는 완전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도움으로 카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듣긴 했었어요. 제 상견례장에 올 때 외제차를 끌고 온 걸로 봐서는 꽤나 장사가 잘 되었나 보다 했었죠. 그런데 실상은 저희 결혼할 때 큰 아들이 백수 되는 꼴은 못 보겠으니 망해가는 카페를 아버님이 살려주신 거였어요. 문제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소비 지향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수익금의 대부분을 본인들 치장하는 데 쓰고 정작 사업에 필요한 돈은 아버님 주머니에서 충당하려고 했다는 거였죠. 이날 역시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이번에는 사업자금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아예 문 닫았으니 새로 목돈을 달라는 거냐? 이 애끼 이 못난 놈아. 아버지, 저라고 뭐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아세요? 카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곳저곳 새 나가는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아버님. 그리고 요새 애들 한창 공부할 때라 돈이 좀 많이 드나요? 요즘 유학은 다들 기본으로 가는데 우리 애들만 공부 안 시킬 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애들 교육 때문에 돈 좀 쓰다 보니까 사업이 좀 힘들어진 거예요.
부모가 돼서 어떻게 애들 교육에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님도 부모 된 입장이시니 잘 아실 것 아니세요.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성공하면 아버지한테 꼭 다 돌려드릴게요. 효도도 더 많이 하겠다고요. 미친놈. 그거 기다리다가 애저녁에 죽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들 가.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고 첫째 형님네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님은 애먼 저만 한번 째려보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버님 잘못이요. 그러라고 이 집에 들인 거니까. 어디서 뺨 맞고 와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부터 저도 첫째 형님 내외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가 아니라 아버님 돈 잘 뜯어내는 사업가였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은 알고 있었지만 굳이 제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거였어요. 말해봐야 본인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알아서 그랬겠죠. 둘째 아주버님도 첫째 아주버님네와 아주 똑같은 판박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버님 생신날 돈 달라고 했다가 쫓겨난 게 달랐지만요. 아버님의 생신을 일주일 정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둘째 형님이 제게 밥을 사주겠다며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죠. 갔더니 아주 빛과 번쩍한 고깃집이더라고요. 경기도 외곽에 지어지긴 했지만 규모가 꽤 컸어요. 통 유리창에 1층, 2층을 모두 고깃집으로 쓰는 가게였어요. 알고 보니 그곳이 둘째 형님네가 하는 고깃집이었죠. 우와, 형님, 여기가 형님네 고깃집이에요? 규모가 엄청나네요. 와. 형님은 직원에게 소고기를 내오라고 시켰고 저는 소고기 먹을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둘째 형님은 제게 고기를 먹으라며 음식을 내어주셨는데 음식이 좀 이상했습니다. 식당 규모와 고급 인테리어와는 다르게 음식이 영 별로더라고요. 조금 시큼한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나물과 푹 익은 것도 모자라 메마른 김치, 그리고 고기도 색깔이 좀 이상해 보였어요. 일단 상을 차려주셨으니 먹기는 했는데 평소보다 반밖에 못 먹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음식이 별로였거든요. 식당을 둘러보니 점심시간인데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형님, 오늘 저 온다고 혹시 장사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치 없이 이렇게 묻고 말았어요. 그러자 둘째 형님이 민망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이것 때문에 요새 골치가 아파. 이상하게 장사가 잘 안 되네. 분명히 자리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는데 처음엔 장사 정말 잘 됐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잘 안 되네. 솔직히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음식점이 맛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싱싱한 재료로 맛있게 요리해서 푸짐하게 주면 우리나라 음식점은 웬만하면 장사 잘 된다고요. 그런데 일단 형님네 음식은 싱싱하지도 않고 맛도 그닥 별로였어요. 갈비 보관 기간을 늘리려고 거의 설탕에 절이다시피 해서 너무 달았고 고기도 질겅질겅한 게 영 맛이 별로였죠. 그렇다고 장사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제가 음식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대체 원인이 뭐인 것 같냐고 물을 때 글쎄요 라는 대답만 했죠. 게다가 형님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고 저를 부른 건 아니었어요. 동서, 그래서 말인데 요즘 아버님 기분 어떠셔? 아버님 기분이요? 알고 보니 형님은 제게 아버님을 잘 구슬려서 본인들 새 사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본인들 편을 들어주며 아버님을 살살 구슬려 달라는 거였죠. 아휴, 형님, 저 그런 거 진짜 못해요. 번지수 잘못 짚으셨어요. 저나 남편이나 누구한테 아부 같은 거 못하는 타입이에요. 도와주고 싶어도 성격이 이래서 못 도와드리겠네요. 그러지 마시고 이 가게를 살려보려고 노력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둘째 형님은 제 말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가재미 눈을 뜨고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 여우라고요. 저는 곰에 가까우면 가까웠지 결코 여우 같다는 소리는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제가 못하는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저를 곱깝게 보시더라고요. 형님은 시를 티를 팍팍 내며 밥 다 먹었으면 가보라고 했어요. 손님도 없는데 장사해야 한다며 저를 내쫓듯이 보냈죠. 그 후 둘째 형님 내외가 집으로 찾아와 돈 이야기를 꺼냈고 첫째 형님네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다른 건 그날이 아버님 생신이라는 거였고 온 가족이 다 있을 때 돈 이야기를 꺼내서 형제들끼리도 고성이 오갔다는 거였어요. 동서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버님이 그 고깃집 차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그 가게 차린 지 1년도 안 됐어. 어머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치. 뭐 묻은 게? 솔직히 형님도 저랑 별반 다르지 않으시잖아요. 1년이나 1년 반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형님은 뭐 얼마나 오래 카페 운영하셨다고 그러세요? 형님 이전에 왔다 가신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뭐야?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큰 형님의 양팔이 위로 올라오는데 제가 다 시겁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둘째 형님을 향해 달려들 분위기였어요. 보다 못한 제 남편이 그 둘을 말리겠다고 나섰죠. 형수님들, 아버지 생신에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진정들 좀 하시고 좀 앉으세요. 뭐예요, 형님들? 남편은 멀뚱히 서 있는 두 형들을 번갈아 보며 각자 마누라들을 데려가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불똥은 엄하게 저와 제 남편에게로 튀었어요. 동서, 혹시 자기가 얘기한 거야? 네? 뭘요?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아주 앞뒤가 다르네. 겉으로는 착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더니 뒤로는 호박씨 깐 거 아니야? 우리 왔다 간 거 뭐 좋은 일이라고 그걸 둘째네한테 다 말을 해요. 너무 황당하니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어버버 거리는데 뒤에서 남편이 저 대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사람 그런 거 시시콜콜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사람을 의심해요? 형수랑 큰형이랑 당장 사과해요. 평소 얌전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더니 남편이 눈을 부릅뜨고 큰형을 쏘아보는데 첫째 아주버님도 형님도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남편이 재차 사과하라고 다그치자 진범이 그 분위기를 못 이기고 제 발로 나오더군요. 아이 거참 왜들 그래. 분위기 삭막하게. 내가 그랬어 내가. 생각해보니 일전에 첫째 아주버님네가 다녀간 후 셋째 아주버님이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아버님 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보았는데 그 후에 저는 볼일 보러 나간 터라 그 뒷일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셋째 아주버님이 아버님께 주식 관련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아버님도 주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건 들었는데 아버님이 셋째 아주버님에게 주식을 조금 증여해주면 그 돈을 불려서 되돌려 드리겠다고 했나 봐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요. 당연히 아버님은 지금 가지고 계신 주식이 우량주이니 증여할 생각도 투자할 생각도 없다고 하고는 아주버님을 물리셨고요. 그때 아버님이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와 돈 얘기만 한다고 한탄하셨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셋째 아주버님이 둘째 아주버님을 찾아가 또 주식 이야기를 꺼냈고 그 과정에서 큰형이 찾아와 돈 달라고 했던 이야기가 전달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자니 제 3자인 제 머리에 두통이 다 올 지경이었어요. 하물며 당사자인 아버님 심정은 어떠실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안쓰럽기까지 했죠. 남편 표정을 보니 제 심정과 같아 보였어요. 아버님은 지팡이를 부여잡고 끙끙거리시며 한숨을 토해내고 계셨죠. 눈을 감고 숨을 푹푹 내쉬는데 조만간 불호령이 떨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셋째 아주버님이 눈치 없이 한마디 더 거들더군요.
형들도 집안 재산 좀 그만 축내고 스스로 돈 벌어볼 생각 좀 하세요. 도대체 이게 몇 번째예요? 차라리 저한테 주식 투자를 맡기시더가요. 그러자 첫째 아주버님이 셋째 아주버님의 뺨을 냅다 때렸습니다. 첩자식이 어디서 집안 재산 우는이야, 이 감히! 셋째 아주버님은 뺨을 맞고 휘청이더니 간신히 바로 섰어요. 첫째 아주버님이 40대 중반의 나이였고 셋째 아주버님이 30대였지만 덩치와 체력은 첫째 아주버님이 훨씬 크고 좋았습니다. 뺨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 셋째 아주버님이 날아가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요. 셋째 아주버님은 첫째 아주버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데 이러다 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보고 있는 제 심장이 다 떨리더라고요. 모두의 시선이 셋째, 첫째 아주버님에게 고정된 그 순간 눈앞으로 무언가 날아들었습니다. 휙휙 소리와 함께 퍽퍽 소리가 들리더니 아주버님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더라고요. 자식들 싸움을 눈앞에서 지켜본 아버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휘두르신 거였습니다. 제 남편을 뺀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한 대씩 얻어맞고 팔뚝과 머리를 쥐어잡고 있었어요. 셋째 아주버님은 뺨도 맞고 지팡이도 맞아서 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여기저기서 끙끙거리는 소리와 형님들의 놀라는 비명소리가 들렸죠. 어머, 아버님! 이 사람 머리를 지팡이로 터트리시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사업하느라 생각할 게 많은 사람인데. 어머, 머리에 피 좀 봐. 뭐? 이 생각? 머리인지 대가리인지 제발 장식이 아니면 생각들 좀 해라. 며느리 니들도 이놈들이랑 똑같아. 내가 이래서 아직 못 죽어. 니놈들이 이거 아직 인간 못 만들어놔서. 아버님이 불호령을 내리는데도 다들 반성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이야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남편만 안 때린 걸로 자식들을 차별하네 마네 소리가 나왔거든요. 아버님이 저희 남편만 예뻐해서 데리고 같이 사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그 말 끝에 본심은 따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전부 막내인 저희 남편에게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에 아버님이 혀를 끌끌 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니들, 그동안 막내가 나한테 돈 받아가는 거 본 사람 있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 녀석이 결혼할 때도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5천만 원이나 주더라. 니들 그동안 나한테 한 놈이라도 돈 100만 원 줘본 적이 있냐? 내가 정말 이 나이 먹고 이 막내 아가 앞에서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다. 생일이랍시고 와서 손바닥만한 케이크 하나 내밀고는 지금 누구한테 1억을 달라 2억을 달라 큰 소리 치고 있어. 내가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콱 죽고 이 돈도 전부 기부를 하던 이 나라에 갖다 바치든가 하는 게 낫겠다. 아버님은 자식들을 모두 물리시고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을 끙끙 앓으셨죠. 집안에 냉기가 흐르고 한동안 아주버님들도 연락이 뜸하셨어요. 아버님은 속이 상하신지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로는 늘 밖으로만 도셨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를 곳에 정신이 팔리신 것 같은 표정으로 지내셨어요. 그런 아버님이 걱정될 정도였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인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기일이 찾아왔어요. 기일 일주일 전에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께 연락을 해보았지만 본인들은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바빠서가 아니라 오기 싫으신 눈치였죠. 그래서 기일 당일에 첫째, 둘째 아주버님 내외만 뺀 나머지 식구가 모였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해 이것저것 물은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고 두 돌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커왔을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듯하게 큰 남편이 대견하기도 했어요.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첫째 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보였어요. 형님들도 온 것 같았고요. 어머, 아버님, 형님들도 오셨나 봐요.
바빠서 못 오신다더니 시간을 내셨나 보네요. 자식들의 의외의 방문에 아버님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쌩하니 헤어지고 나서 죄송한 마음으로 찾아왔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현관으로 마중 나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형님 내외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아주버님들은 씩씩대며 웬 종이를 시아버지 앞에 던지듯이 내려놓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뭐예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우리 몰래 도대체 뭘 하신 거냐고요? 첫째 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아버님을 추궁하듯이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다가가서 흥분하고 있는 아주버님들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 보더니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뭔데 그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혹시 건물들 파셨어요? 아니, 뭐? 건물을 팔아? 어디 봐봐. 알고 보니 시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의 건물들 명의가 모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던 거였어요. 그걸 따지려고 시어머니 기일날 첫째, 둘째 아주버님이 쳐들어온 거였고요. 니들은 엄마 기일날 오라고 할 땐 바쁘다고 하더니 아이 그 시간에 내 재산 뒷조사하고 다녔냐? 이젠 정말 아주 징글징글하다. 내가 자식을 낳은 건지 이 커머리를 낳은 건지 헷갈릴 지경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이 전부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이 상황에 시어머니 제사를 마저 치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주버님들도 형님들은 제대로 된 대답을 들어야겠는지 쉽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글쎄, 건물 명의가 웬 30밖에 안 된 젊은 여자 앞으로 죄다 넘어가 있더라고. 아버지 아무래도 바람이 났던가 노망이 난 것 같아. 이 꽃뱀한테 물린 게 틀림없어. 이거 이러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땡전 한 푼 못 받게 생겼어. 니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들봐. 우리도 이미 그러고 있으니까. 아주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시기도 했고 요새 자꾸 밖을 나가시는데 정신줄을 놓은 듯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를 그르치신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건물 한 채만 젊은 여자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아버님이 그냥 돈 많은 젊은이에게 건물을 팔았구나 했겠지만 건물 정체가 한 여자의 명의로 모두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는지 형들 말대로 누군지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죠. 저는 저대로 아버님의 동태를 살폈고 형님들은 심부름센터니 부동산이니 이것저것 조사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첫째 형님에게서 당장 모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형님네 집에 도착하자 이미 형님들 모두 모여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모여 앉은 형님들 가운데에는 웬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웬 젊은 여자가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길을 걷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 여자는 굉장한 미인에 키도 크고 날씬했어요.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그 사진 속에서 여자와 시아버지는 서로를 너무나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꽃뱀에 물린 게 확실해. 이거 정말 보통 큰일이 아니네. 아버님 정말 미쳤나 봐. 곧 80이신 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래? 이러다 아버님 힘들게 모으신 전 재산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젊은 시절부터 돈 버시느라 자식들한테는 신경 많이 못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이 결국엔 다 자식들 위해서 모으신 건데 그게 한순간의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하니까 좀 속상하네요. 말 수 없는 셋째 형님도 이 상황에는 말씀을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잖아. 그거 맞겠다고. 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형님들께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그 여자 도대체 뭐 하는 여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집으로 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재산의 행방보다는 아버님이 왜 그런 엉뚱한 선택을 한 것인지가 더 걱정되는 눈치였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아버님 건물 근처에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래한 부동산을 찾게 되었죠. 중개사에게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며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괜히 개인정보 줘서 자기한테 문제 생길까봐 그런 모양이었죠. 부동산을 나와 아버님 건물 쪽에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제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진아야, 너 얼른 내가 찍어주는 주소로 와봐. 지금 빨리 와야 돼. 알았지? 여동생은 투덜거리면서도 제가 부른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여동생 핸드폰을 빌려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바로 제가 처음 방문했던 그 부동산이었습니다. 아니, 아까 그분 아니에요? 건물주인 연락처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정말 곤란해요. 그게 아니라 제 여동생이 카페 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거랑은 상관없이 정말 상가 보러 온 거예요. 아까 보니 아버님 건물 1층에 임대문이라고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마침 여동생이 카페할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었고 겸사겸사 여동생을 부른 거였어요. 저는 여동생에게 이 자리 좋은 자리니 여기로 계약하라고 했죠. 실제로 그 자리는 좋은 자리가 맞았어요. 아버님을 통해 들은 얘기도 있었고요. 그 자리 카페 주인이 오랫동안 장사하다가 자식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함께 이민을 준비한다고 해서 자리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 말씀을 건네실 때 아버님이 후회된다는 어투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나는 젊었을 때 자식들 위한다는 명목으로 돈만 보고 달렸는데 요즘 부모는 많이 다르네. 그 잘되는 자리를 넘기고 자식 옆에 있어주려고 이민까지 가는 걸 보면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 아버님은 지난날 자식들을 잘 챙겨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버님들이 아버님 재산에만 관심 두는 거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죠. 아무튼 저는 그 여자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계약 당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여자가 바빠서 못 나온다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받게 되었죠. 부동산이 대리로 계약한다면서요. 동생의 상가 계약까지 밀어붙였는데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 여자 때문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전부 집으로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안 그래도 아버님의 부름만 기다리던 우리들은 모두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님 댁에 온 건 우리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 여자도 함께였죠. 우리들은 그 여자의 등장이 모두 기겁하고 말았어요. 이제는 아버님이 그 여자를 정식으로 집안으로 들이려나 보다 했죠. 반면에 그 여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아버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유, 어서 와, 어서 와. 아유, 오는데 힘들었지? 어서 와서 앉아. 아버님은 그 여자를 애지중지하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 여자의 용모는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정말 빼어났어요. 곤색 정장을 위아래로 차려입었는데 그 모습이 꽤나 지적이기까지 했죠. 그 여자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싸구려 꽃뱀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굉장한 지능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가 만만치 않겠구나 싶어 걱정이 밀려왔죠. 이제 다 모였으니 인사들 해야겠다. 여기는 김세종. 이름 석자만 나왔을 뿐인데 아주버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버님 말씀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꽃뱀을 이제는 집까지 끌어들이느냐고 아버지 노망났냐고 다들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흥분한 아주버님들과 다르게 그 젊은 여자는 오히려 아주 차분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아주버님들이 떠들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본인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 애가 앞으로 내 재산을 관리해 줄 아이야. 내 재산 전체를 이미 모두 증여했다. 그 말에 모두 놀라 자빠지려고 했어요. 실제로 둘째 형님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버지, 증여세만 해도 재산의 절반을 댈 텐데 저 여자가 뭐라고 그 큰 돈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혹시 저 손녀 딸뻘 되는 애랑 늦바람이라도 나신 거예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니들 키우면서 다른 할맛이 만나는 거 본 적이 있냐? 젊은 여자한테만 관심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증여하면 끝이지 저 여자가 무슨 재산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일 당장 저희랑 병원부터 가봐요. 아버지 정말 머리에 문제가 생기신 거면 이 증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요. 만약 저 여자가 아버지를 속여서 이 지경을 만든 거면 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 여자 고소해서 콩밥 먹일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어딘가 웃긴지 콧방귀를 살짝 끼더라고요. 이 상황에 전혀 흥분도 안 하고 차분한 상태로 우리를 지켜보는 모습이 아무래도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어린 게 뭐가 재밌다고 피식피식 웃어? 네가 볼 때 우리가 우습냐? 그 여자는 조용히 품속에서 명함을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더군요. 그걸 본 형제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어요. 재산증여는 이미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그 여자가 내민 명함에는 대형 로펌의 이름과 함께 변호사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를 비롯한 모두가 깜짝 놀랐죠. 왜 저렇게 잘난 사람이 이런 꽃뱀 짓을 하는지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경악할 만큼 놀라고 말았죠. 여기 이 김세정 변호사님이 바로 내 손녀다. 손녀라면 여기 있는 4명의 아들들 중 하나의 자식이라는 건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은 서로를 한 번씩 번갈아 쳐다보며 서로 네 딸이냐고 묻고 있었어요. 형님들 앞에서 모두 잔뜩 긴장한 채 자기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자식들이 우왕좌왕하는 중에 그 여자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출발할까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와 같이 가볼 데가 있으세요. 모두 따라오세요. 카리스마 넘치는 그 여자를 우리는 모두 따라 나섰어요. 도착한 곳은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0쯤 되어 보이는 한 할머니를 보았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과연 저 사람이 누군데 여기로 우리를 데려왔을까 궁금했어요. 형님들도 마찬가지인 표정이었고요. 그런데 곧이어 사형제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셋째 아주버님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기까지 했죠. 특히 첫째 아주버님은 아이고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서 굵은 눈물방울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네 형제가 모두 그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죠. 누님 맞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남편은 궁금해하는 저에게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알려주더군요. 우리 누나야. 큰 누나. 눈물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좀 진정이 된 후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큰 누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20살쯤에 낳은 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딸을 낳은 후에 한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딸이 15살이 되던 해에 큰 아주버님이 태어났고 연년생으로 둘째 아주버님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주버님이 태어나면서 첫째 시어머니가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 후에 아버님은 둘째 부인을 들였고 셋째 아주버님과
제 남편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두 번째 시어머니도 남편이 두 돌이 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두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시자 그 빈자리를 대신해준 게 바로 그 큰 누나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만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나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된 일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님이 시집갈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었어.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말이야. 그 말을 듣던 시아버지가 눈물을 찍어내셨어요. 아버님이 평생 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었죠. 실종 신고를 내고 5년이 지난 후에도 딸이 살아있을 거라 믿어서 사망 처리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과거에 그런 큰 아픔을 겪었던 거였어요. 선미야, 네 동생들 데려왔다. 아이 누군지 기억하겠냐? 누나, 나야 형식이. 나 기억 안 나요? 아주버님은 형님 손을 어루만지며 본인을 기억해 주길 바랬지만 형님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셨어요. 누나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손에 지문이 하나도 없네. 제 시조카인 세정이는 우리를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입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시집갈 준비를 하던 형님이 어느 날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괴한에게 납치당했고 섬에서 어부로 생활하던 그 괴한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세정이었죠. 그 괴한은 형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인두로 지문까지 없앴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님들은 모두가 탄식했죠. 그러던 중 그곳에 배 낚시를 왔던 외지인이 형님을 안타깝게 여겨 구출해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속된 구타와 정신적 학대로 인해 정신은 이미 이상해진 상태였대요. 탈출한 후에도 엄마는 자기 이름조차 기억을 못했어요. 그런 엄마가 불쌍했는지 새아버지가 걷어주셨고 저를 변호사까지 만들어주셨어요. 새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할아버지 사시는 동네를 지나가게 됐고요. 그때부터 엄마가 옛날 기억을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우연히 지나갔던 동네가 바로 자신이 어릴 적 살던 동네라는 걸 떠올렸던 겁니다. 조금씩 기억해내는 걸 토대로 시조카가 가족을 찾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다 할아버지와 연줄이 닿게 된 거였고요. 자식 잃어버린 못난 애비를 이 하늘이 불쌍히 여겨준 모양이다. 하늘의 뜻이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거야. 이 그동안 못해준 것 내 딸에게 다 해주고 싶었어. 지난날의 세월을 보상해주고 싶었다. 내 딸에게 전 재산을 주저니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럴 수가 없어서 손녀에게 증여하게 된 거야.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계속되던 중에 형님들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눈치였어요. 특히 돈에 관해서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손녀 앞으로 재산을 다 돌린다는 게 저는 좀 서운하네요. 아들들은 자식 아닌가요? 아들들도 자식이지. 왜 아니겠냐? 그런데 그동안 재산 줘봤자 어떻게들 했냐? 다 날리지 않았냐? 이제라도 제대로 재산 관리해줄 가족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큰 누나라면 재산 받을 자격 있어요. 누나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은 옛 기억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누나를 보러 가겠다며 다시 병실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옛날 기억을 더듬으며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었죠. 누나, 그거 기억나? 나 학교 갔다 오면 여름에 맨날 누나가 등록해줬던 거 나랑 형식이랑 서로 먼저 등록하겠다고 싸웠잖아. 그럼 누나가 한 살이라도 더 많은 내가 형이니까 형부터 해야 된다고 나부터 챙겨줬는데. 형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이라도 나는 건지
배시 씨 웃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누나가 비 오는 날이면 나한테 제일 먼저 우산 챙겨주러 왔었다고. 맞지, 누나? 그건 니네 반이 학교 정문에서 더 가까우니까 그랬지. 넌 1층이고 난 3층이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누나가 나 아플 때마다 밤새서 병간호 해주던 거 생각나. 내가 코가 뒤로 넘어가서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자니까 누나가 나 아는 채로 잠들곤 했잖아. 나한텐 누나가 아니라 엄마였어. 형님은 그 얘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두의 이야기를 기억이라도 한다는 것처럼요. 난 어릴 때라 기억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누나가 아니라 엄만 줄 알았어. 넌 그렇겠다. 하긴 누나가 셋째 넷째 똥기저귀 갈아주며 키워줬으니 엄마나 다름없었지. 모두의 기억 속에 형님은 누나보다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내 형제는 서로를 애틋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이견이 없었어요. 형님들은 입이 대빨 나왔지만요. 졸지에 부자 시아버지를 둔 것에서 물려받을 모든 재산이 사라졌으니 황당해하는 눈치였죠. 둘째 형님은 시조카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까지 떨기 시작했어요. 첫째 형님은 그런 둘째 형님을 말렸지만 둘째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우리 가족은 서로 왕래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시노인 형님을 뵈러 가는 일도 많아졌고 가족들이 시댁에 자주 모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있었죠. 첫째와 둘째 아주버님께서 일자리를 구하신 거였어요.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진 걸 알았으니 스스로 우물을 파는 격이었습니다. 명절이면 형님들의 앓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아주버님들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흐뭇해하시는 눈치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분주하게 도시락을 싸서 가까운 유원지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옛날에 종종 놀러가던 유원지라고 했어요. 형님, 김밥은 입에 맞으세요? 형님이 집에서 직접 산 김밥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옛날식으로 한번 싸봤어요. 어떠세요? 맛있어. 형님은 배시시 웃으시며 동생들 입에도 하나씩 김밥을 넣어주셨어요. 웃는 얼굴들의 눈에는 조금씩 물기가 어렸죠. 김밥 하나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다니 참 행복한 날이었어요. 향식이 너 예전에 저기 화장실에서 바지에 오줌 싼 거 기억나냐? 뭔 소리야? 내가 싸긴 뭘 싸? 너 바지에 오줌 싸서 그때 누나가 엄청 화났었잖아. 초등학생이나 돼서 오줌도 못 가린다고. 진짜 어이없네. 그거 오줌 아니라고. 세면대에 물 튄 거라고 몇 번이나 말하냐? 형은 참 없는 말 좀 지어내지 마. 그렇게 서로 투닥거리는데 형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물 튄 거 맞아. 오줌 쌌길래 내가 물로 다 적시라고 했어. 그 말에 둘째 아주버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셋째 아주버님은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계곡에서 아버지가 우리 무등 태워서 헤엄쳐서 건너가던 거 생각나요. 그때 물속에 물뱀이 나와서 기겁했었잖아요. 나도 기억나. 뱀 나와서 무서워서 울지도 못했던 거. 그때 아버지가 우리 하나씩 업어서 계곡 건너셨던 거 기억나네. 그래, 그랬었지. 그때는 주말마다 너희들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녔었지. 뱀뿐이냐? 예전에 벌통 한번 건드렸다가 100m를 추랭락 쳤던 적도 있었잖냐? 맞네. 그때 누나랑 나랑 엄청 쏘였었잖아. 누나 얼굴 퉁퉁 부어서 시집가긴 글렀다고 우리가 놀렸었고. 형님도 기억이 나는 건지 소리내며 웃으셨죠. 모두가 옛 기억을 꺼내며 추억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주말마다 우리들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놀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나한테도 고마워요. 남편의 진지한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확실히 가족들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서로가 더 챙기고
안부라도 한 번 더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둘째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충격적인 소식에 모두가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난 거였어요. 아주버님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손가락 3개 중에 2개만 간신히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손가락 하나는 손상이 너무 심해서 살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심란한 마음으로 공장의 보상만 바라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공장 사업주의 태도였어요. 그날 아주버님은 밀린 작업량을 마무리하려고 주말에도 솔선수범해서 일을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꼬투리 잡아 공장 사장은 책임을 아주버님 탓으로 돌린 거였어요. 자기들은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고 시킨 적 없다면서요. 교인의 가실이니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나오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주버님은 보상도 못 받고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실 판이었죠. 시조카는 자기 삼촌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병원에 문병차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 공장 관계자도 병원에 온 날이었어요. 시조카는 공장 사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공장 관계자에게 명함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공장 사장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보상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요. 시 조카의 로펌 회사 이름만으로도 꽤나 큰 힘이 작용한 것 같았습니다. 공장 사장이 꼬리를 내리고 보상을 해준다는 걸 보면 말이에요. 둘째 아주버님은 결국 모든 병원비와 보상금에 퇴직금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둘째 아버님이 자전거를 무척 좋아하셨었는데 그쪽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자전거 수리도 해주고 판매도 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 봐서는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사업에 임하고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요즘은 아버님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계세요. 저희에게 따로 나가 살면서 못 누린 신혼생활을 즐기라는데 아버님의 건강을 생각하면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버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까지는 어떻게든 함께 살아보려 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 편하네요. 아참, 제 동생은 그 카페 자리에 들어가서 아주 대박이 났어요. 사업이 원래부터 잘 되던 자리여서 그런지 벌써 권리금을 뽑고도 많이 벌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집안일이 다 잘 풀린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버님은 늘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복덩이여서 제가 집에 들어온 후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다고요. 제가 한 것도 없이 졸지에 집안의 귀인이 되었답니다. 저를 예쁘게 여겨주시는 아버님을 위해서 더 효부 노릇 톡톡히 해야겠어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